직장에서 매일 모욕당하던 한국인 여성. 그녀가 구한 노인은 사실 당신은 한 번도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요. 박지훈은 그 감정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벌어진 일은 한 번의 친절이 때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요. 새벽 4시 30분 지우의 알람이 서울의 비좁은 아파트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구석에서 잠든 5살 여동생 민서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또 한 차례 항암 치료로 인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혈병은 병원비 한 번씩 그들의 삶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회색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23살에 그녀는 지쳐 보였다. 밝았던 대학생 시절은 2해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사라져 버렸다. 지금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오전 5시 45분, 지우는 한성그룹의 반짝이는 본사 앞에 섰다. 그 유리벽 안에서는 임원들이 수백만 원을 벌고 있었다. 지우는 시간당 9,000원을 받으며 그들의 화장실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서비스 입구로 들어갔다. 청소부는 메인 로비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리고 즉시 감독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지원, 또 늦었어. 잔인한 눈빛의 40대 남성 강태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5시 58분. 근무 시작은 6시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번이 3번째 경고다. 사실은 아니었다. 첫 번째 경고였다. 하지만 누가 그녀를 믿어주겠나? 있잖아. 내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 책임감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제발요. 사장님, 제 여동생이 약이 필요해요. 이 일이 꼭 필요해요. 누구나 문제가 있지. 내 아픈 여동생은 내 알바 아니야. 변명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 위해 고안된 말이었고 실제로 상처를 주었다. 더 열심히 일할게요. 제발요. 태연이 비웃으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45층 임원용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 그리고 완벽하게 말이야. 거울에 물자국 하나라도 있으면 너 끝장이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는 떠나며 지우를 떨게 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매일 삼켜야 했던 분노 때문이었다. 아침은 지옥이었다. 점심 전까지 37개의 화장실을 청소했다. 무릎에서 피가 날 때까지 바닥을 문질렀다. 임원들이 제대로 조준하지 못해 쓰레기통은 넘쳐났다. 그 모든 순간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구처럼 지나쳤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전 11시쯤 40층을 걸레질하던 그녀는 익숙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비싼 정장을 입은 2 여성이 근처에 서서 커피 주문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지우가 고개를 들자 심장이 멎었다. 이선미,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꾸던 시절. 지우의 세상이 무너지기 전. 선미가 잊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기 전의 일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선미의 얼굴에 알아보는 표정이 스쳤고 그 뒤로 더 나쁜 감정이 스쳤다. 당황스러움. 지우의 처지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보다 낮은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 들킨 당혹감이었다. 선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어서 가자. 2층은 싸구려 청소제 냄새가 나. 지우는 옛 절친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얼어붙은 채로 바라보았다. 고통이 육체적으로 느껴졌다.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애도해야 할까? 지우는 흐릿한 시야로 걸레질을 마쳤다. 하루만 버티자 스스로 다짐했다.
민서가 약이 필요해. 그게 전부야. 점심시간이 왔지만 지우는 먹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서비스 계단에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에 속이 쓰렸다. 미납금 380만 원. 치료를 계속하려면 5일 이내에 결제해 주세요. 380만 원. 하루 24시간 일해도 모자란 금액이었다. 그 숫자는 불가능해 보였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또 다른 취업 거절이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다른 후보자들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만 8번째 거절이었다. 학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인생이 그녀를 망가뜨리기 전까지 우등생이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우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잠시나마 절망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로 했다. 지친 몸, 희망 없는 현실. 서울 어딘가에서는 또래들이 파티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 지우는 인스턴트 라면을 사려고 동전을 세고 있었다. 일어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서가 널 필요로 해.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얼굴에 획 뿌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오후는 끝없이 길게 이어졌다. 더 많은 층, 더 많은 화장실, 더 많은 투명인간 같은 존재. 오후 2시 30분, 그녀는 지하주차장 청소를 맡았다. 최악의 일이었다. 어둡고 차갑고 매연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적어도 태연의 잔인한 시선은 피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근처를 쓸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다. 숨막히는 신음소리. 지우는 멈춰서 귀를 기울였다. 또다시 약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다. 콘크리트 기둥 뒤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그녀와 똑같은 관리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며 땀을 흘리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심장마비였다. 지우의 간호사 본능이 즉시 작동했다. 아저씨, 들리세요? 지우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약하지만 규칙적이었다. 네, 약. 그는 주머니를 가리키며 헐떡였다. 지우는 약병을 찾아냈다. 니트로글리세린. 그녀는 적정량을 투여하고 자신의 재킷으로 그의 머리를 받쳐 올린 뒤 응급 서비스를 불렀다. 숨만 쉬세요. 곧 도와드릴게요. 그의 호흡이 서서히 안정되었다. 눈을 완전히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비정상적인 집중력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고마워요. 일본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속삭였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말하지 마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지우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나카무라. 나카무라 교수입니다. 교수가 청소부로 일하다니? 지우는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다. 누구나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저는 지우예요. 박지우.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지혜와 탁월함을 뜻하죠? 그가 그걸 안다는 사실에 놀랐다. 네, 부모님께서 제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말은 쓰라리게 튀어나왔다. 그럼 그렇게 살고 있나요? 죽을 뻔한 사람에게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그의 부드러운 눈빛에 솔직하게 대답하게 되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건축가가 될 뻔했죠. 아름다운 것들을 짓는 사람이요. 텅 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그걸 청소하러 다니죠. 건축이라니.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내 아들도 건축가였어. 도쿄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많이 지었지. 위대한 건축가는 부자를 위한 건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더라.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들자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나카무라 교수를 들것에 싣는 순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우씨.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사라졌고 지우는 주차장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더러운 재킷을 집어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교수가 청소부라니 무슨 비극이 그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걸까?
아마 우리 모두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상처받은 사람들일 뿐이야. 그녀는 카트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다. 철학적인 생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나중에 태연이 그녀의 작업을 점검할 테니까. 하지만 그녀가 틀린 게 하나 있었다. 친절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 의미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나머지 하루는 평소처럼 괴로움 속에서 흘러갔고, 지우는 일을 시작한 지 12시간 만인 저녁 8시에 일을 마쳤다. 온몸이 쑤셨다. 지우는 임금을 챙겼다. 태연이 물 낭비를 이유로 2만 원을 공제했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민서는 늘 그렇듯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가 들어서자 어린 소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언니, 왔어. 지우의 지친 기운이 그 미소에 녹아내렸다. 그녀는 민서를 품에 안았다. 바로 이거다. 이 때문에 모든 걸 견디는 거다. 오늘 하루 어땠어? 우리 꼬마야. 좋았어. 언니, 그림 그렸어. 민서가 손에 든 것은 2개의 막대 인형이 그려진 크레파스 그림이었다. 우리 해변에서 놀 때야. 그들은 해변에 가본 적이 없지만 언젠가 꼭 가자고 지우가 약속했었다. 민서가 나아지면, 삶이 달라지면 말이다. 정말 예쁘다. 지우는 속삭이며 수십 장의 그림들 사이에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지우는 저녁을 준비했다. 즉석 라면에 달걀 하나를 둘이 나눠 먹었다. 민서는 마치 별 5개짜리 만찬이라도 되는 듯 먹어치웠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약을 먹고 양치질을 한 후 취침했다. 언니?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피곤해. 아주 간단한 질문, 아주 복잡한 대답. 조금. 그래도 괜찮아. 나도 커서 열심히 일할게. 언니를 잘 돌볼게. 지우의 목이 메었다. 너는 건강해지는 데만 집중해. 그게 내 유일한 일이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아프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아이고, 지우는 재빨리 돌아와 민서를 꽉 끌어안았다. 얘야, 안 돼. 네 잘못이 아니야.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약이 효과를 내도록 놔둬. 알았어. 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 무엇보다도. 민서가 잠든 뒤 지우는 작은 탁자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대출 신청서, 취업 서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 건 뭐든. 하지만 모든 서류는 그녀가 갖지 못한 것들을 요구했다. 안정된 직장 경력, 추천인, 담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해답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오직 짓누르는 책임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늘 그렇듯 시작됐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조용한 준비, 또 다른 생존의 하루. 하지만 지우가 한성기업에 다가가자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서비스 입구 밖에 검은색 고급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 차림에 중요한 듯한 남자들이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관리실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태연이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다. 지우는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지나가려고 했다. 너, 박지원, 당장 이리 나와. 그녀의 속이 뒤집혔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었다. 나카무라 교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청소부 복장이 아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엄한 얼굴의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한 임원이 물었다. 나카무라 교수는 지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저 아이가 박지우야. 내 목숨을 구해준 젊은 여성이지. 방 안은 멍한 침묵에 휩싸였다. 지우는 복도에 청소 카트를 내버려 둔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나카무라 교수는 지우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생명을 구했다. 회장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청소부일 뿐인데. 회장님? 지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한 임원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나카무라 히로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나카무라 인터내셔널 홀딩스의 창립자이자 CEO이신 분입니다. 회장님의 회사는 한성그룹 지분 60%를 비롯해 아시아 전역의 주요 기업 37곳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이틀 전 회장님은 익명 점검 중 우리 주차장에서 쓰러지셨고 이 젊은 여성이 회장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말은 지우에게 물리적 타격처럼 다가왔다. 그 늙은 청소부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부서진 꿈을 털어놓으며 그를 한 사람으로 대해줬다.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겨우 내뱉었다. 나카무라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세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저는 이런 시차를 1년에 2번 진행합니다. 평범한 노동자로 변장해 제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찰합니다. 제가 지켜본다는 걸 알 때 경영진이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현실을 말이죠. 보통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창백해진 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연이 말하려 했다. 당신 차례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강씨. 지금 저는 죽어가는 노인을 존엄과 연민으로 대했던 젊은 여성과 이야기 중입니다. 그는 다시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공영에 처한 일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추고 도왔으며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구급차가 저를 데려간 후 제 팀에게 조사하게 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말을 이었다. 박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어. 23살.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 수석 졸업생. 2회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중퇴했지. 지금은 8살 난 여동생의 백혈병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시간당 9,000원을 받으며 여기서 일하고 있지.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여기서 네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알게 되었어. 임원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비틀었다. 태연은 사라지고 싶은 표정이었다. 회장님, 저희는 매우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말문을 열었다. 정말요?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럼 박 씨가 12시간 근무하고도 8시간분만 임금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상사가 허위 위반 사항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이유, 성희롱을 여러 번 당했는데도 신고하자 참아라는 답변만 받은 이유. 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해고될까 두려워 그 성추행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나카무라는 그녀의 충격에 눈치챘다. 저희는 철저한 조사관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인터뷰했고 재무 기록도 확인했으며 보안 영상도 검토했습니다. 서비스 구역에 있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카메라들 말이죠. 그건 잘 작동합니다. 영상이 매일 삭제되는 건 학대를 숨기기 위해서죠. 그는 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씨?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 심각한 혐의입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야마모토 씨. 나카무라가 차분히 말했다. 조수가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강 씨에게 증거물 A를 보여주세요. 화면에는 3주 전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지우는 즉시 알아봤다. 태연이 창고에서 그녀를 몰아붙이고 벽에 밀어붙인 날, 역겨운 말을 하며 부적절하게 만졌던 그날이었다.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도망쳤지만 그는 불복종을 이유로 2주치 급여를 공제했다. 그녀는 지금 그 영상을 보며 선반에 밀려선 자신의 모습과 얼굴에 비친 공포를 보자 무언가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 겁에 질린 소녀가 바로 그녀였다. 그녀가 되어버린 모습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기록한 17건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나카무라가 조용히 말했다. 계속할까요? 아니요. 태연이 속삭였다. 제발, 제발. 나카무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다. 박 씨가 제발이라고 할 때 들으셨습니까? 여동생이 약이 필요하다고 근무 시간을 줄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제 아들은 사회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 사회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강 씨, 당신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이건 사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박 씨도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자격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처리되어 축소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카무라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게 묻더군요. 여전히 당신의 이름에 걸맞은지 지혜와 탁월함, 내가 말해주러 왔다. 너는 이미 그 이름에 걸맞다. 탁월함은 부나 지위가 아니다. 인품이다. 그리고 내 인품은 내가 오랫동안 만난 누구보다 강하다. 지우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봐 준 것이다. 누군가 그녀가 그토록 애써왔음을, 그리고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님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 인정은 사막의 물처럼 느껴졌다. 강 씨, 당신은 즉시 해고됩니다. 경비원이 안내할 테니 나가십시오. 나카무라 인터내셔널 홀딩스의 계열사에서는 다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나카무라 인터내셔널 홀딩스의 계열사는 한국 주요 기업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시길 권합니다. 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경비원이 들어오자 그는 지우에게 순수한 증오의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해칠 수 없게 되었다. 태연이 끌려나간 뒤 나카무라는 남은 임원들에게 말했다. 이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모든 직원은 비밀 면담을 받을 것입니다. 학대에 연루된 다른 직원도 해고될 것이며 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회장님. 그들이 합창했다. 좋다. 이제 나가라. 박 씨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 임원들은 재빨리 자리를 떠났고 지우, 나카무라, 그리고 비서 한 명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죄송합니다. 지우가 무슨 사과인지 모른 채 말했다.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나카무라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제가 차고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제 곁에 있었어요. 건축에 관해, 당신의 꿈에 관해 이야기했죠. 그때 한 말 기억나세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도 했어. 학위를 마쳤더라면 병원을 설계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나은 병원을, 병실이 부족해서 아픈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6개월을 기다리지 않는 병원을. 나카무라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때도 네 여동생을 생각하고 있었어. 내 목숨을 구해주면서도 말이야. 그녀가 내 전부예요. 지우가 속삭였다. 알아.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 지우가 반박하기도 전에 그는 손을 들었다. 내 말 끝까지 들어. 난 78살이야. 내 아들이자 내가 말했던 그 건축가가 5해 전에 암으로 죽었어. 아내는 그로부터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 의사는 슬픔 때문이라고 했지만 난 그저 상심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해. 자식도 손주도 없어. 돈과 공허함만 남았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차고에서 네가 내 손을 잡았을 때 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어. 회장이 아니라 부자도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 말이야. 지우는 그 감정을 이해했다. 외로움,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 생각해봤어. 나카무라가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길 바랄지. 그는 항상 건물은 철과 유리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꿈과 두 번째 기회로 지어진다고 말했지. 그래서 내 제안은 이거야. 그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는 지우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지우의 손이 떨리며 읽어 내려갔다. 첫 번째 서류는 민서양의 모든 의료비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최고의 소아종양학과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를 보장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잠시 멈추었다. 건축학 학위 취득을 위한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입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고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수백만 원. 평생 벌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넘는 거액이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제가 도와드린 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돈은 원치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드리는 겁니다. 나카무라가 미소 지었다.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장학기금을 마련했거든요. 어려운 환경의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거였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이게 바로 그가 원했을 일이에요. 지우 씨, 자선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믿었던 미래에 대한 투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요. 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내 목숨을 구했어. 그 자체로 네가 특별한 사람이란 뜻이지. 그는 명함을 꺼냈다. 게다가 나한테는 다른 속셈도 있거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나카무라 인터내셔널 홀딩스 건축 부문. 학위를 마치면 내 회사에서 일해 주길 바란다. 서울에 새로운 어린이 병원을 계획 중인데 네가 설계해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6개월씩 기다리지 않는 병원. 너 같은 가족들이 약과 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없는 병원. 네가 해낼 수 있겠니? 이제야 진심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러 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 지친 마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망. 진짜 손에 잡힐 듯한 희망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흐느끼며 겨우 말했다. 네, 할 수 있어요. 나카무라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씨. 지우는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다시 미래가 생겼다. 그 후 몇 주가 흐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나카무라가 민서의 모든 병원비를 해결해 주었다. 어린 소녀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고 최고의 의사들이 그녀를 진찰했다. 예후는 신중하게 낙관적이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 회복 가능성이 80%라는 것이었다. 지우는 서울대학교에 재입학했다. 익숙한 복도를 걷는 건 꿈만 같았다. 누군가 실수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학생증도 받았다. 현실이었다. 첫날 복도에서 이선미를 마주쳤다. 예전 절친이 발걸음을 멈추고 얼굴에 놀란 기색을 띄었다. 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중퇴한 줄 알았는데. 그랬어.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청소부로 일한다고 들었는데. 그랬어. 인생은 변해. 때로는 나빠지고 때로는 좋아지기도 하지. 선미가 어색하게 몸을 비틀며 그때 사무실에서 말하려던 게 있는데. 괜찮아. 지우가 말을 끊었다. 진심이었다. 분노는 사라졌다. 선미의 비겁함은 지우보다 그녀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설명할 필요 없어. 커피 한잔 할래? 이야기나 나누면서. 지우는 생각에 잠겼다. 예전의 지우였다면 당장 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소녀가 아니었다. 언젠가는, 지금은 언니와 공부에 집중해야 해. 그녀는 복도에 선미를 남겨둔 채 걸어갔다. 승리한 기분이 들었어야 하지만 그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어떤 다리는 타버려야 할 이유가 있는 법이다. 수업은 지우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2년간의 공백은 그녀의 실력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뒤처진 부분을 따라잡았다. 어느 날 저녁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나카무라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원 씨,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힘들지만 좋아요. 이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고 있었어요. 건물이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하는 게 즐거워요. 좋아. 제안이 있어서 전화했어. 어린이 병원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우리 건축학과 내에서 디자인 공모전을 열기로 했어. 네가 제안서를 제출해주면 좋겠어. 하지만 전 아직 학생이에요. 졸업도 안 했는데.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는 신선한 시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당신 같은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존 건축가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의 시각은 소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우는 생각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병원 설계에 3개월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민서가 처음 치료를 받았던 차갑고 무미건조한 병원을 떠올렸다. 아픈 아이들을 울게 만든 긴 복도, 감옥 같았던 대기실. 그녀가 설계한 병원에는 어디에서나 자연 채광이 들어왔다. 모든 병실에서 보이는 정원, 치료 공간과 통합된 놀이 공간, 부모가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가족실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 아이디어란 치유는 단순히 의학적 차원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영적인 치유라는 것이다. 그녀가 설계를 제출한 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실패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그들이 거절할 이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십 년 경력을 가진 건축가들과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다. 오늘 오후 3시에 나카무라 인터내셔널 홀딩스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지우의 속이 쓰렸다. 이거구나. 아마도 정중히 거절하며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할 것이다. 오후 3시, 지우는 이번에는 정문으로 본사에 들어갔다. 리셉션 직원이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박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최상층으로. 엘리베이터는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았다. 문이 열리자 나카무라의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거대한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숨막히는 전망이 펼쳐졌다. 그리고 거대한 테이블 위에 건축 설계도들이 펼쳐져 있었다. 수십 장. 그녀의 눈은 즉시 자신이 제출한 설계도를 찾아냈다. 나카무라는 테이블 맨 앞에 서 있었고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지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사회 멤버들이십니다. 그는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가 박지우 씨입니다. 건축가. 그가 그녀를 건축가라고 불렀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엄격한 표정의 여성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박 씨, 저는 이 업계에서 4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수천 개의 설계도를 검토해보았죠. 당신의 작품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놀랍습니다. 치유 공간과 의료 기능을 통합한 방식, 심리적 안락함에 대한 배려, 가족 중심의 접근법, 현대 소아 의료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지우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나카무라가 확인했다. 경력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17개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디자인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당신의 안건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이 기울어지는 듯했다. 제 디자인이라고요? 제 병원을 짓는다고요? 단순히 짓는 게 아닙니다. 엄격해 보이던 여성이 따뜻하게 말했다.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만들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전역의 소아병원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디자인팀을 이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6개월 안에 졸업할 거예요. 나카무라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동안 선임 건축가들과 함께 설계를 다듬어 나가면 됩니다. 이건 지우 씨의 프로젝트예요. 지우 씨의 비전. 저희는 그걸 실현하도록 돕는 역할일 뿐이죠. 지우는 자신의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한 창문 배치, 가족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도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옥상 정원, 아픈 아이들도 여전히 아이답게 지낼 수 있는 놀이방, 제 여동생, 민서, 완공되면 볼 수 있을까요? 나카무라의 눈가에 주름이 잡였다. 그게 계획입니다. 사실 기공식에 그녀를 데려오셨으면 합니다. 그녀가 꼭 참석해야 합니다. 이 병원은 그녀와 같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원하셨기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민서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어린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 놀이방도 있을까요? 민서가 물었다. 한국에서 가장 멋진 놀이방이 있을 거야. 도서관도 있고 미술실도 있어. 그리고 네가 좀 나아지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정원도 있을 거야. 나 같은 다른 아이들도 쓸 수 있어요. 특히 너 같은 아이들이야. 민서는 웃다가 다시 진지해졌다.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열심히 했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지우는 동생을 꼭 끌어안았다. 절대 안 그래.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 하는 일이야. 6개월 후 지우는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졸업식 프로그램에는 부모님의 이름이 추모란에 실려 있었다. 지우는 부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부모님은 어떤 의미에서 함께하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따뜻한 봄날 병원 기공식이 열렸다. 민서도 머리에 맞지 않을 만큼 큰 안전모를 쓰고 참석했다. 그녀가 기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오직 언니의 환한 얼굴만 비쳤다. 우리가 해냈어. 민서가 속삭였다. 그래, 해냈어. 나카무라 교수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심장마비로 인해 늙어 보인 그는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를 봐주셔서. 노인을 돕기 위해 멈춰선 순간 스스로 기회를 잡은 거야. 난 그저 문을 열어주었을 뿐이지. 그 문을 통과한 건 너야. 병원을 완공하는데 2년이 걸렸다. 지우는 건설팀과 함께 일하며 세부 사항을 다듬고 문제를 해결하며 매일 배워나갔다. 인턴에서 주니어 건축가를 거쳐 프로젝트 리더로 성장했다. 문서에 그녀의 이름이 올랐고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개원 당일 병원은 완벽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고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다. 메인 로비에는 명판이 걸려 있었다. 한성어린이 병원 박지원 설계. 이 문을 들어서는 모든 아이를 위한 희망으로 지음.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리며 의무가 아님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들을 기리며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 병원은 한 사람이 선함을 선택했기에 존재합니다. 지우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견뎌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울 건물, 사랑하는 직업, 그리고 친절함이 중요하다는 증거. 이제 7살이 되어 완치된 민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름다워, 언니. 우리가 아름다운 거야. 지우가 정정했다. 내가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낀 모든 일을 위해 이 건물을 지었어. 그날 저녁 행사가 끝난 뒤
지우는 병원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아래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2해 전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으며 삶이 나아질지 고민하던 그 소녀를 떠올렸다. 그때로 돌아가 그 소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다면 그녀가 믿을까?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 미래가 불가능할 만큼 어둡게만 보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녀는 여기 있었다. 건축가, 콘크리트와 유리로 만들어진 희망과 꿈을 설계하는 사람, 약속을 지킨 언니, 때로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여성.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나카무라, 이 늙은이가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내 아들도 네 병원을 좋아했을 거야. 지우가 답장했다. 제가 저를 믿지 못할 때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장이 왔다. 당신은 항상 믿었어요. 잠시 잊었을 뿐이죠. 제가 상기시켜 드려서 다행이에요.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하며 고통받고 있었다.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로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하며 그녀가 모두를 도울 수는 없지만 몇몇은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게 충분할지도 몰랐다. 꿈으로 지은 자신의 병원 안으로 돌아가며 지우는 다짐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던 그 느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평생 자신이 설계하는 모든 건물이 사람들에게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겠다고. 존재감을 느끼게 하겠다고. 인간답게 느끼게 하겠다고. 모든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청소하던 소녀조차도. 특히 화장실을 청소하던 소녀라면 더욱 그렇다.